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우기자는 게 아니라 이미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아이가,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 와이프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친구예요. 자폐아나 지진아나 뭐 이런 친구들을 케어하고 하는 친구인데, 최근에 와서 어떤 신종 장애가 이 디지털 감수성으로 인해 생긴 장애군이 생기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은 아직 아이를 가져본 적 없고 조카는 봤겠지만, 아이들을 달랠 때 이 스마트폰 뭐 하나 틀어주면 정말 땡큐거든요. 20분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20, 30분. 근데 이 부모님들이 밥 안 먹고 막 오니까 이거 틀어주는 거야. 근데 이거 자꾸 틀어주다 보니까 아이가 말이 전혀 안 늘어버려요. 5살이 됐는데도 말을 전혀 못하는데 기계는 엄청 잘 만져요. 4살, 5살인데도 게임을 해요. 근데 말은 아빠, 엄마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물론 어떤 발육 과정이나 이런 데 속에서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 디지털 감수성이라는 게 마냥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7시 반부터 했죠. 네. 그래서 나무가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방식은 책 읽기가 포함이 된다. 나무의 DNA가 살아있는 거고,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읽을 때마다 그 나무의 DNA와 교감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인문적인 것, 본성을 회복하는 작업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식목일 날 나무가 불쌍해서 나무를 심으러 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있어야 내가 살잖아요, 같이. 이건 공존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뭐 별로 조루한 책들이지만 책들을 내오면서 늘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일단 공해가 되는 책은 내지 말자.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내가 잠이 안 올 때 내 책을 봐왔을 때 3장만 봐도 잠이 들 수 있는, 누군가를 무의식과 잠으로 데려갈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이 안 팔리면 약국에서 처방전 대신에 제 책을 바로 매대를 놔놓고 팔아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해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지인들이, 네 책 정말 3장만 읽으면 졸음이 오더라. 라고 말할 때 너무 뜬금없는 감동을 받아요. 왜냐면 제가 주로 가지고 하는 어떤 언어의 결이랄까요? 이게 시와 연극인데, 사람들은 저를 되게 많이, 초기에 제가 데뷔를 했을 때는 난해하다랄지 뭐 어렵다 이렇게 저에게 어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소통의 문제가 결국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작가가 소통에 대한 의지가 없이 글을 쓰겠어요, 사실은. 근데 소통은 근데 우리 사회에서 조금 너무나 이제 마치 우리가 난타하면 안 봐도 본 것처럼 브랜드 피로감이 생기듯이 소통이라는 단어만 내세우면 피로감이 생길 정도로 우리를 질식하게 할 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너 어디든지. 그런데 늘 다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게 소통은 양의 문제보다는 질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걸 책으로 꼭 한정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책이 별로 좋지 못한 가치를 가진 책이라고 칩시다. 그 책이 만약 100만 권이 팔렸어요. 양적으로는 소통이 됐지만 질적으로는 안 된 거죠. 이건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조기 축구팀을 12년간 단장을 해오고 이번 일주일에 있는 일 중에 그 12년간의 축구팀의 단장 자리를 물러주는 일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3, 4일 동안 제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축구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에 대한 생각. 점유율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메시나 호나우도처럼 세계 최고의 연봉을 가진 녀석들도요. 90분 동안 공을 만지는 시간은 5분이 안 돼요, 합히면. 5분이 채 안 돼요, 그 시간을 다 합히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을 찾아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찾아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것은 더 공평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만 보고 어떤 화려한 순간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가 그 공을 찾아 움직이는 85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는
포지션을 떠나서 모두에게 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소통 같아요. 소통이란 건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점유율이라기보다는 어떤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얼마나 능동적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종류의 책이 있지만 인문학 책 종류의 책이랄지 제가 하는 시랄지 희곡이랄지 이런 장르들은 능동적이지 않으면 그 질서 안에 들어와서 그 매혹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창과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과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비판하는 방식이나 비난하는 방식보다 먼저 매혹될 준비를 많이 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혹되어 보이지 않으면 매혹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글을 처음 쓰면 내가 시니컬하고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가져야지만이 물론 지적인 허영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허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 시에 그런 구절도 있어요. 허영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저는 인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감정적 본질이 수치심과 허영심과 죄의식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농담 삼아 말하면 정말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 세 가지 수치심과 죄의식과 허영이라는 세 가지 감정의 농도와 밀도만을 가지고 우려먹고 왔구나. 몇 천 년 동안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이러이러 저런 생각들을 좀 해왔습니다.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에게 독자는 어떤 형태인가라는 말을 하는데 그 잠재적 독자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가들은 제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과 호흡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있는 독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독자를 만들어가고 자기 독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난한 시절이나 외로운 시절이 있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잠재적인 독자까지 지금은 내 책을 읽지 않지만 그 독자가 언젠가는 그 자작력으로 인해서 왔을 때 만날 수 있는 시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머금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중문학 혹은 바로바로 호흡할 수 있는 일차적인 어떤 리액션들을 주고받을 수 없는 작가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잠재적 독자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사실은 글을 쓰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어떤 책을 읽을 때도 항상 그 저자의 저는 잠재적 독자라는 생각을 하고 읽습니다. 책을. 그래서 제가 이제 열린 책들이라는 그 서점 출판사죠. 출판사에서 배수아라는 소설가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그 책 서평을 한 1년 정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 서평이 뭐 변기통에 앉아서 읽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변기에 앉아가지고 읽는 책들이 한 100권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권까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권위 혹은 책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무게들이 사실은 꼭 목적론적인 사고로 지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못 읽어 시집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다 읽어내지 못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리고 의미를 가져간다기보다는 시는 의미보다는 기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영철 같은 평론가는 느낌표 공동체라는 말까지 쥐어줬죠, 독자들에게. 시를 읽는 사람들은 느낌표 공동체다. 세상은 마침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시나 어떤 예술 장르는 느낌표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는 느낌표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끌어와서 우리가 책을 읽는 어떤 독서 공동체라는 게 있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생명을 증식해가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책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시인이 제일 많죠. 공식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시집이 가장 많이 출판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시집을 제일 안 읽는 국가가 또 우리나라야. 전 세계 시집이 제일 싼 나라고요.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환경이 되게 기형적으로 보이나 봐요.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에 시인이 이렇게 많고 시집을 이렇게 많이 내지? 근데 이렇게 시집을 안 읽지? 이렇게 시집이 싸지? 그래서 간간히 그런 기형적인 것에 대한 답을 좀 요청하느라고 외국의 대학에 몇 차례 특강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동유럽에 한 9개 정도 대학을 순회를 하면서 좀 강의를 이것저것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모국어의 속살이라는 어떤 저는 테마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라는 건 그 나라의 모국어의 속살에 가장 예민하게 담겨 있는 장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건 꼭 시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독서라는 것, 그리고 활자라는 것, 특히나 보통 포털이나 디지털적인 활자가 아닌 나무 유전자가 녹아들어 있는 것을 통해서 활자를 익혀가고 마치 점자처럼 그걸 만지는 과정들은 이 모국어와 친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 포털에 있는 글씨를 만져도 느낌이 없어요, 사실. 그쵸? 그건 기계를, 화면을 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국어를 너무 많이 우리가 상실하고 있죠, 사실. 과잉되게 이야기해서 요즘 20대는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다는 말까지 어떤 TV에 자주 나오는 한 친구가 해서 최근에 막 논쟁이 되기도 했지만, 영어도 중요합니다. 외국어도 중요하고 하는데, 일단 저는 좀 여러분들이 꼭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책 작업을 한 번씩은 다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행을 다녀서 에세이를 낼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이제 디지털 속에 글을 쓰는 사람들도, 제가 아는 훌륭한 인문학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요, 포털에 글을 쓰는 것도 대부분, 따로 써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송출만 그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근데 우리 언어를 너무 많이 잃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국어와 국어는 좀 다르죠. 국어는 그 나라의 문법학자나 국어학자들이 사전적인 정의에 의해서 편찬을 과정을 통한 아카이빙이 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분법화 시키고 싶지 않지만 국어는 조금 가부장적이랄까, 부성적이랄까 이런 느낌이 좀 있다면, 모국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께 들려줬던 태담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중얼거림,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라고 했던 기억을 여러분 다 까먹었겠죠, 뱃속에서. 그 중얼거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모국어고요. 제가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게, 모국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상상력과 이 과정을 되게 요즘 유심히 관찰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 아이한테 너 커서 뭐 될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바뀌는데 오늘은 커서 코끼리가 된대요. 그럼 제가 인간은 말이야 커서 코끼리가 될 수가 없어. 그건 인과율에 맞지 않아. 넌 코끼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교육일까요? 너무 좋으니까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너무 좋으니까 코끼리가 돼버리겠다는. 어저께는 뭐 거북이가 됐다. 너무 더울 땐 선풍기가 되고 싶다 하고. 그 능동과 피동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아이들이 말을 발달할 때는요. 그 상상력의 체계를 보면 좋아하면 곧 닮아가잖아요, 우리가. 왜 연인들끼리 친해지고 다정해지는 순간 서로의 말버릇을 흉내내고 서로의 말 속에 이렇게 젖기 시작하면서 말들이 비슷해져 가고 막 이러잖아요, 말버릇들이. 그런 것처럼 이 모국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국어를 통한 상상력이 굉장히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비교와 경쟁 사이의 프레임이 여러분을 다 상상력을, 감성을 거세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굉장히 댄디하고 패셔니블 하면서 감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모국 감수성 자체를 보면 제가 농담 삼아 학생들에게 난 너희들보다 아마 1000만 배는 내가 감수성이 좋을 거라고 해요. 1000배도 아니고 1000만 배라고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매일 가꾸고 있다. 감수성을. 이게 뭐냐면 그게 무슨 우월하고 열등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수성은 가꾸어야 돼요. 계속해서. 놔두면 그 식물, 그러니까 나무가 아름답다고 산에서 뽑아와서 집에 마당에 놔둔다고 그게 삽니까? 그 분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손일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안에 있던 감성이 사라졌다면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시 회복을 했다면 그걸 계속 갖고 가줘야 돼요. 그 감수성을 가꾼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감정을 되게 아끼는 행위이고 그러한 감정들의 결의 리듬이랄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요. 타인에게 넘어가는 시선들이 더 열려있게 되고 어떤 성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사실 독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글로 된 모국어를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굉장히 번역 실력도 형편없지만 지금 한 7, 8권 정도 제가 번역을 영어로 된 번역 책을 냈는데요. 바로 이번 주에만 해도 제가 존 레논 평전을 한 500페이지짜리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근데 영어를 제일 못해요. 못하는데 모국어를 제가 그래도 저는 언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당시 직업이 뭐냐 하면 저는 그냥 언어 전문가입니다라고 해요. 모국어 전문가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모국어의 실력으로 모국어 그 번역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모국어 공부를 다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잘 막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고 저한테 저처럼 아, 너 형용사 때문에 한밤 설레봤어? 너 체온을 사랑해 봤냐? 너 자음 하나 가지고 말해 힘들어하냐? 이런 얘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신경질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모국어의 속사를 다시 들여다보면요. 어원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하는 습관이랄지 성찰하는 습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시를 저에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다정하고 제가 아직까지 멀미를 앓고 있고 짝사랑을 하고 있는 이 시라는 것을 대중에게 주고 싶은데 이 시는 사실 모국어의 결의 집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모국어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주거장창 해도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든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심지어 저한테 외계어를 안 바른다 그래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시를 읽히게 하는 것보다 모국어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바꿔야겠구나. 그럼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안 읽으니까 잘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고 책을 다시 읽게 하고 낭독 운동을 통해서 소리내서 읽게 하고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 모국어 국어사전 10만 단어 이상 있는 사전 놓고요. 여러분들 단어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 감정을 표현할 때 생각하면 내 단어가 몇 개 없다는 걸 되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슬퍼요. 연극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게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표정을 12가지 이상을 안 쓰는데 얼굴 근육을. 근데 연극 배우들은 한 연극을 하는데 한 200에서 250가지 정도의 미묘한 표정들을 써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표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감수성이 있어야 표정이 생기는 거지. 아니면 포커페이스를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바보스럽게도 매혹된 것들 혹은 예찬하는 삶 혹은 어떤 시니컬한 태도를 갖는 거에 대해서 재능은 잘 없지만 용기는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능보다 어떤 용기의 문제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중원본 좀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시를 여러분에게 시집을 좀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국어가 가장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가을에 시집도 한 권씩 좀 보시면서 모국어로부터 좀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풍성한 감수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좀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고맙습니다.